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다 해갖고 그동안 나간 돈하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돈이죠. 요걸 비교하는 것을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쭉 한번 본다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게 자, 이 여러 가지 투자안을 선정해 보는 거죠. A라는 원룸, 괜찮아 보인다. 좀 뽑아보고, B라는 뭐 상가, 이것도 한번 뽑아보고, C라는 임대주택도 한번 뽑아봤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돼서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얘는 총 8억인데 자, 우리 투자론에서 내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이다. 내 돈 5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3억을 빌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돼서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추정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있다 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면 내 손에서 나간 돈은 5억이고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 매년 예상이 된다. 3천만 원, 여기도 3천만 원, 여기도 3천만 원.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7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얘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거를 경제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성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얘는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 돈 나간 게 이거고 들어올 돈 요건데 얘를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다른 데다 투자해서 이 정도 들어오려면 뭐 조금만 더 조금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요걸 감안해 가면서 결정하겠다 하는 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림셈법이라든가 비율 분석법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어느 정도 들어오냐 이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나간 돈하고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나간 돈하고 들어올 돈도 매년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 해의 소득을 비교하는 그러한 방식을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할인 현금 수지법은 무조건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이것만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소득이득,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했죠. 골고루 다 고려하는 데 비하여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은 그냥 뭐 처분하지 않는다면 5억 투자하면 매년 요 정도 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해가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해갖고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다 하는 정도 아시고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그때 가서 왜 이렇게 이거는 불합리한 방법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어림셈법이라든가 비율분석법하고는 약간 틀리게 약간이 아니라 크게 틀리게 얘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가정한다는 게 숨어 있는 겁니다. 처분할 것. 그러니까 한 5년 있다 처분하겠다. 이러한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네, 금액 자체가 복잡하니까 매우 간단히 논리 자체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매우. 그래서 다시 우리 투자로 맨 처음에 했던 처음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이 있다. 자, 노량진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1년 만에 처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 만에. 그러면 B라는 고시원, 시장에 나와 있는 게 C, D가 있는데 B, C, D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이든 장사 잘 되는 것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그 헐값에도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A라는 부동산은 좀 급매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얼마 정도요? 2천만 원 정도 매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 1년 있다 처분한다. 그러면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순현가법이다. 자, 1년 후에 처분한다고 논리 자체를 아주 간단히 해볼게요. 얘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법이요. 요거는요 내부 수익률법이다. 자, 이 소년가법을 영어로는 Net Present Value Method다 해서 N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Profitability 그 수익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수는 인덱스에서 PI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RR법 해줍니다. IRR법. 자, 그러면 자 먼저 내부 수익률은 그동안 했던 겁니다. 자,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처분한 다음에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더 예상이 되니까 20% 정도 얻을 수가 있다. 요거를 내부 수익률, 요걸 뭐라 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혹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투자했더라면 그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그 정도 위험 수준에서 이 정도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더라면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1억 얼마라고요? 1천만 원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10%이다. 그러니까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결국은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이거를 내부 수익률, 이걸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왜 할인 현금 수지음수법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1년 후에 처분하니까 20%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이쪽으로 단표 오겠습니다. 그럼 항상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을 주로 얘기합니다. 투자한 자체의 연간 수익률.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 큰일 났네, 이거. 얘는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예,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킨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뺐더니 이 금액, 붙였더니 이 금액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내부 수익률이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는데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이죠.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할인 현금 수준소법 맞습니다. 맞아요. 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억이죠. 예, 근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1억 2천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죠? 1 플러스 R에 1제곱분의 1 아닙니까?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죠? 요거 곱했더니 이 금액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요거 계산하면 20%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할인해서. 자,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앞으로 현금 유입액을 할인했을 때, 얘를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 있죠? 그러니까 뺐던 이 금액, 붙였던 이 금액이라니까 2%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걸 볼게요. 수년가법. 수년가법은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는 겁니다. 1억을 투자했던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자,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래서 요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보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했죠. 그런데 할인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억 2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제곱분의 1. 그러니까 1.1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속 곱하면 1억 909만 원이 나올 겁니다. 1억 909만 원. 요거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의 의미는 자, 이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얘는 어떻게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근데 들어올 돈을 10% 할인한 게 이거고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퍼센트라고요? 10%밖에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 투자해서 1억 2천 생기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를 얻으면서 1억 2천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 부동산은 1억만 투자했는데도 1억 2천 생기는 거죠?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문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909만 원만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더니 6억 나왔다고 쳐볼게요. 하루에 10% 할인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고 다시 또 여기다가 10% 붙인 게 이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6억을 투자해야 10%를 얻으면서 이 정도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 부동산은 5억만 투자했는데 이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벌써 얼마가 이무이라는 얘기예요? 1억 정도가 이무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1억을 뭐라 하냐면 순현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얘를 요구순으로 할인한 게 이거고 다시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1억 2천 생기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를 얻으면서 1억 2천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내 부동산에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생기죠. 벌써 얼마가 이무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무이라는 얘기죠. 벌써 투자 시점에 909만 원만큼.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1억 909만 원에서 얼마 뺀 거라고요? 1억을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면 순현가라고 하는 겁니다. 순현가는 요거를 현금 유의백의 현재 가치라 합니다. 물론 요구순으로 할인한 유의백의 현재 가치에서 요거를요 유출액의 현재 가치다. 유출액의 현가라는 것은 그 투자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0보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 아닙니까? 요구순을 할인했을 때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인데 얘는 이것분의 이거 한 거예요. 분수식으로 한 겁니다. 1억분의 1억 909만 원 해준 겁니다. 그러면 1.090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이걸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데 수익성 지수는 유출액의 현가분의 유의백의 현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유의백의 현가 이거를 수익성 지수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로 생긴다는 얘기죠. 20%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1년 후에 얘를 처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팔으라고? 그러면 나는 1억만 받고 팔으려고 하나요?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기대 수익률을 하고 내부 수익률이 줄어들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볼게요. 얘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겠죠. 어디에 이를 때까지요? 10%를 벌 때까지. 결국은 10%를 벌 때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고 팔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 909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 정도는 받고 판다고 해서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투자 가치다. 자, 이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가치를 투자 가치라는 거고 우리 투자론에서는 애초에 구입한 돈을 시장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가치.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내부 수익률 뭐라고 했어요? 내부 수익률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얘를 할인했을 때 1억을 만든 할인율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 뺀 게 0 아니면 이게 순현가 아닙니까?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런 표현도 씁니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아니면 이것분에 이거 하면 수익성 지수가 1이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런 표현 자주 물어보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 가지 형태로 자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는다. 이런 할인율. 그 다음에 할인했더니 1억이 되는 거죠. 1억을 만드는 게 결국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뭘로요?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런 거다.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할인 현금 수준 적법 중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좀 하냐면 자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다 해서 월에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이거를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A, B, C, D가 있다면 자, 순환가에 한 돈이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만 투자하진 않겠죠. 그러면 순서에 따라 2개 이상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다음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요. 내부 수익률이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는 의사결정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간혹가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일단은 결론이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수년제 가치법 같은 경우는 자, 이 자산 가치 원리, 합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합산 원리가 뭐냐면 결국은 얘는 1억에 투자했지만 나중에 팔 때는 어느 정도요? 1억 909만 원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909만 원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부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부의 증가분. 근데 이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얘는 수년제 가치가 수년가가 300이고 얘는 400이다. 그럼 합치면 얼마라고요? 700.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부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부의 이게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은 A 부동산은 내부 수익률이 30%이고 B는 50%이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80%다. 요거는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곧바로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가중 평균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거나 자, 이 몇 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A, B, C, D. 예를 들어서 요거를 수년제 가치법에 의한 평가와 순서에 따라 투자한다고 쳤을 때 그 내부 수익법에 의한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뭘로 평가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다.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어쨌거나 그 박스에 있는 거 보니까 박스에 있는 거 하기 전에 일단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부 수익률법과 수년제 가치법의 비교다 해서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재투자 수익률은 들어온 돈을 다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년제 가치법은 어쨌거나 요구 수익률로 다시 할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들어온 돈을 또다시 어디다가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부 수익률은 아주 높은 투자는 아닙니까? 수익률이.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정도 위험 수준이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요구 수익률에다가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현실성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이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럴 경우는 투자한 자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반드시 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부의 극대화를 실현을 못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A안, B안, C안, D안이 있는데 투자액이 A는 얼마짜리냐면 5억짜리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억짜리, B는 3억짜리, C는요 8억짜리랍니다. 8억짜리, D는요 4억 5천만 원짜리래요. 4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했다고 쳐볼게요. 수년가를 1억이다. 얘는 얼마요? 7천만 원. 7천만 원 계산했다.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계산했죠. 이것도 9천만 원 계산돼 있다고 쳐볼게요. 자, 내부 수익률은 17.9%, 9%. 얘는요, 19.7%. 그다음에 C는요, 16.1%. D는요, 17.1%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10억을 갖고 있는 자가 지금 하나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 그 금액이 좀 작으니까 자, 또 다른 부동산을 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수년가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순현가법에 따르면 어떻게 투자하려고 해요? 맨 먼저 수년가가 가장 큰 순서가 C 아닙니까? C를 맨 먼저 투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다면 A에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A.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요. D에다 투자하려고 하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B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내부 수익률이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하죠. 요걸 맨 먼저 투자하려고 하고 B.
그 다음에는 요게 그만 크네요. A, 그 다음에 DC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순현재가치법에 따르면 C하고 A를 먼저 투자하려고 하는데 C하고 A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10억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C하고 A는 10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C하고 D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C하고 D도 마찬가지로 10억이 넘어가죠. 넘어가잖아요. 선택을 못하네요. 그 다음에 C하고 B를 선택하는 겁니다. C하고 B도 10억이 넘어가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A하고 D. A하고 D는 뭐? A하고 D는 지금 10억이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D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한다면 A하고 D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내부 승인법에 따르면 B하고 먼저 A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B하고 A는 이것도 10억 범위 들어가는 거죠. 요게 맨 먼저 선택이 되네요. 그러면 요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의 부의 증가가 뭐라고 했어요? 수년가를 합친 게 그 사람의 부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A하고 D를 더하면 A와 D의 수년가를 더해 볼게요. A하고 D의 수년가를 더하면 1억 9천만 원. 1억 9천만 원이 이 사람의 부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1억 9천만 원 정도가 부의 증가다. 그 다음에 B하고 A를 하면은 B하고 A 같은 경우는 1억하고 7천만 원 아닙니까? 1억 7천만 원이네요. 부의 증가가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 판단한 다음에 A하고 D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부의 증가가 얼마라고요? 1억 7천인데 내부 승인법에 따르면요 1억 9천인데 얘는 1억 7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그 사람의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에 투자 의사결정 방법의 결론은 자, 순환가는 0보다 큰 놈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선택해라. 순환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내부 수익률이 뭐라겠어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클 때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자, 기타의 경제성 분석이다 해갖고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건 안 했네요. 요거 잠깐 가볍게 언급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뭐냐면 회수기간법은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얼마 걸리냐 그런 얘기죠.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가장 빨리 회수되는 금액 투자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10억을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10억을 투자했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6년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첫 해는 3억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2억이 들어오고 세 번째는요 5억이 들어오고 네 번째는요 4억이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네 번째는요 5억이 들어오고 뭐 3억이 들어오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보겠습니다. 몇 년? 일단 1년, 2년은 더 걸리고 3년도 더 걸리죠. 3년은 더 걸리네요. 그러면 그동안 3년째 되는 애 9억을 회수했죠. 그러면 1억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5년, 4년째 되는 애는 얼마야? 5억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5억 중에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분의 1년 정도가 더 걸린다. 그래서 3.2년 정도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회사는 4년 내에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화폐의 시간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10억을 투자했는데 1년째 되는 애는 얼마 들어와요? 4억 들어오고 2년째는 6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들어오는 투자이라 쳐볼게요. 그러면 2년 만에 다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전혀 안 들어오는데 무슨 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으로 전혀 무시했다. 뭐 이런 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는 거는 요거는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요구수를 할인하는 겁니다. 한번 할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할인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이게 몇 년 걸리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할인 회수기간법. 이렇게 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뭐냐면 기업은 매년 뭘 작성해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투자액 대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요걸 가지고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자, 두 번째는 이 회계 처리 같은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는 전부 다 현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나가고 들어온 것만 따지는데 이 회계는 그게 아닙니다. 회계는 매년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 하려고 때로는 돈이 당장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투자론의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확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회 때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자, 지금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3가지. 일단 뭐라고요? 수년제 가치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또 뭐가 있다고요? 내부 수익법, 그 다음에 굳이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면 뭐가 있냐면 아까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법인데 지금 시점에 가치로 할인해서 회수기간을 정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현가 회수기간법 해줍니다. 그거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있다. 틀렸네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보시면 수년제 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로 할인한 다음에 이 두 놈을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년제 가치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아니면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맞습니다.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겠죠. 이럴 경우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에 사용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있다. 비율분석법도 사용지표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는데 저 방법에 따르면 B가 선택되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은 얼마인가? 당 할인율은 20%다.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1년인데 5,000원 나갔을 때 1년 후에 6,000원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6,000원. 그러면 수년제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얘를 할인했을 때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 20%라고 했죠? 어떻게 하냐면 6,000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공식이 간단하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모델이니까 0.2죠. 20%는 0.2에 1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을 때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라고 하죠. 수년가가 0이 되겠네요. 수년가 0.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5,000원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6,000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이니까 곧바로 5,000원 투자해서 1,000원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곧바로 5,000원 중에 1,000원이니까 20%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요거를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이죠. 5,000원은 6,000원 곱하기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1 플러스 R에
이제 1제곱분의 1 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20%가 나옵니다. 아니네? 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20%, 그 다음에 순현가는요 0원 이렇게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이번에는 뭘 좀 알아볼 거냐면, 자,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은, 자, 지금부터 이렇게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처분하지 않는다 과정에서, 자, 매년 이 정도 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이, 똑같은 소득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투자액이 있고 한 해의 소득이 있다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비해서 A, B, C 부동산이 있다면 투자액에 비해서 소득이 큰 놈이 좋겠다는 얘기죠. 거꾸로 한다면 소득에 비해서 소득은 똑같다면 작게 투자한 거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작게 투자해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 공식을 잔뜩 써놓으면 뭐 내용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잔뜩 써놓으면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 자, 어쨌거나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준 거를 유효조소득이다 해줍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는 것을 순영업소득이다. 여기서 뭘 빼준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다 줄 돈 있죠? 요거 뺀 거를 세전 현금 수지다. 자, 여기서 뭘 빼라고요? 영업소득세 뺀 거를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득 아닙니까? 소득. 소득하고 투자액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고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죠. 왜냐하면 은행이 여기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에는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총 투자액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총 투자액은 요거는 합친 걸 얘기합니다. 합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가져갈 소득은 빠져 있죠. 아, 은행이 가져갈 소득은 뺐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분 투자. 왜냐하면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총 투자액은 내 돈도 있고 은행도 막 섞여 있는데 그 돈 대비해서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림셈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자, 어림셈법이다. 이거는 뭐 영어가 아니라 어림 잡아서 이제 대충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림셈법이라는데 이걸 적어놓고 나면 무진장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기에는 이제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요?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수익률법이 있다. 그러면 승수법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밑으로 소득이 들어갑니다. 소득. 그 다음에 여기는요 투자액이 들어옵니다. 투자액.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아무래도 소득은 클수록 좋죠. 요건 클수록. 얘는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어떨수록이요? 작을수록 승수가.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투자액이 몇 배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승이냐. 그래서 요거는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을수록.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얘는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투자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투자액. 위로요? 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은 작을수록 좋고 소득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익률이 좋다 할 때는 그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높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을수록. 자, 이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건데 적어 놓고 나면 무진장 복잡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도 간혹가다 잘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박스를 그린 다음에 좀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 조소득 승수다. 조소득 승수는 밑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조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밑으로 소득 들어간다고 했죠. 얘는요
순소득 승수다. 여기서 말하는 순소득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소득이라든가 순영업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죠. 그러니까 총투자액을 위로 집어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총투자액. 여기도 뭐라고요? 총투자액. 그래서 자, 여기에다 A, B, C를 순소득 승수를 계산해 봤더니 B가 가장 작다. 그럼 요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비합리적인 방식인데 이렇게도 뭐 할 수 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조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는 A는 유효소득을 집어넣고 B는 그 총 가능 조소득을 집어넣고 B는요 유효조소득을 집어넣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전 현금 수지. 미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세전이나 세후는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위로 지분 투자액. 여기도 얼마라고요? 지분 투자액. 근데 요거는 가장 큰 문제점이 화폐의 시간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고 이 방법에 따르면 D가 선택되고 중구난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방식입니다. 다만 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보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거꾸로 놓고.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뒤집을게요. 나머지만 얼른 뒤집어 볼게요. 쭉쭉쭉. 자, 요거는 위로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요 위로 세전 현금 수지. 얘도 얼마요? 세전 현금 수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요게 이제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총투자액. 여기서부터는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수익률, 종합환원율, 환원시킬 때는 환원율, 총투자수익률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세전수익률, 얘는요 세후수익률, 세전수익률, 세후수익률,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세전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배당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왜 지분배당률이라면 자, 이거는 요 순영업소득은 내 것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돈도 있죠. 이 중에서 은행이 가져갈 건 빼고서 내가 가져갈 돈을 주로 계산한다 해서 지분배당률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자본회수기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본회수기간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똑같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10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순영업소득이 3억씩이라고 쳐볼게요. 3억.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그럼 몇 년 걸리나 볼게요. 몇 년?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자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걸리냐? 1년, 2년, 3년은 더 걸리죠. 3년에다가 추가로 1억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는 3억이나 들어오죠. 그러니까 3분의 1년이 더 걸린다. 그러면 3.33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똑같은 소득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을 이렇게 해주면 곧바로 3.33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소득이 반복해서 발생하니까 이렇게 총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냐 곧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제 그리고 요거 하나 빠졌네요. 요거 한번 뒤집어 놓겠습니다. 요거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 되겠네요. 부동산 가치에도 상관없고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이제 이거를 수익률이 참 곤란합니다. 총투자액 대비 조소득이 뭐냐면 아직 경비를 하나도 안 뺀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수익률이 다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를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서 총자산 회전율이라 해서 어디로요? 비율 분석법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비율 분석법. 이거 그쪽으로 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림셈법 이 박스를 좀 잠깐 많이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율 분석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 자, 이 비율 분석법은 한 세 놈은 거의 이것도 해마다 물어봅니다. 비율 분석법 세 놈은. 그래서 이거 잠깐 주겠습니다.
자, 어떤 놈 새 놈이냐면 요 새 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부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다. 그 다음에 요건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이다.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자, 요거는요 채무 불이행률이다. 불이행률이다. 이렇게 해서 새 놈은 거의 어떤 형태로 물어봅니다. 자, 대부 비율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분의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중에 뭐라고요?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8억분의 3억 있죠? 8억분의 3억. 요거를 대부 비율이다. 요거를 영어로는 LT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oan to Value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대출 비율. 다만 조금 있다. 부채 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근데 1년이 지나면 돈의 일부를 갚을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 남아있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1년 지나면 일부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부채 비율은 자,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렇게 계산한 게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해줍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뭐냐? 기본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이죠. 이것분의 이거 한 걸 뭐라고요? 부채 비율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이렇게 한다면 부채 비율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것분의 이거,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한 거를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는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는 겁니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는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1,000원이다. 그러면 계산이 3이 나오죠. 그럼 돈 벌어서 빚을 충분히 갚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000원이고 부채 서비스 1,000원이다.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벌어서 가까스로 빚만 갚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순영업소득 500원인데 부채 서비스는 1,000원이다. 계산하면 0.5라는 얘기죠. 그러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 이상인 대안 이런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빼줘요? 영업 경비를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은 한 1,000원인데 얘는 10원밖에 안 되고 2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돈 벌어서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이제 유효소득은 1,000원인데 얘는 한 500원 정도 하고 얘는 한 4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율 자체가 어떨수록요? 작을수록 좋겠네요. 얘는 크고 얘는 작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작을수록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겁니다. 자, 계산 문제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만. 자, 확인 예제. 자, 우리 20일의 기출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제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꼈다가 나중에 시간 나시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 다 풀었는데 민법까지 한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얼른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칫 잘못하다가 크게 다른 거 쉬운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시된 보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요.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어디 갔어요?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이랍니다. 8천만 원. 오케이, 영업경비는. 자,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이 바로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합니다. 부채액.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언급할게요. 연간 4천만 원이다. 부채 서비스액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게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을 8억에 구입했답니다. 다행히도 여기 딱 맞네요. 8억. 그러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3억을 빌렸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3억. 자, 그러면 요거 때문에 헷갈릴까봐. 자, 이런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매년 요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맨 먼저 종합환원율 계산해 볼게요. 종합환원율은 자, 종합환원율은 총 투자액 중에 순영업소득이 차지한 비율입니다. 총 투자액은 8억이죠. 8억 중에 순영업소득은 얼마라고 했어요? 8천만 원 아닙니까? 8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10% 0.1이죠. 10%라는 얘기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다 똑같다고 했죠? 융자 비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 이것분의 이거라고 했죠?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그러니까 5억분의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아마도 0.375 해갖고 37.5%가 될 겁니다. 37.5%.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본 회수 기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죠.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8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면 10이 되겠네요. 10년 딱 걸린다는 얘기죠. 4번 볼게요. 지분 환원율 혹은 지분 배당률 똑같은 겁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5억이죠. 이거분에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세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아마 8%가 나옵니다. 0.08. 요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자,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8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나눈 겁니다. 계산하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거 뭐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 공식을 좀 다 알고 계시면서 연습이 꽤 돼 있어야 이제 풀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금융론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